들어가 앞서서 민법 목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칙, 물권, 계약법, 민사특별법. 지금 우리는 민사특별법 들어가 앞서서 민법 콘텐츠 목차를 보는 겁니다. 총칙의 내용, 물권, 계약, 민사특별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트 1부터 파트 세 번째까지가 민법이고요. 파트 네 번째가 민사특별법이죠. 민법의 테마는 매매가 유효해서 그다음에 등기해서 소유권 가져가는 과정이 있고요. 총칙은 무효 취소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목차를 논리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는 간단하죠. 순서만 바꿔봅시다. 즉 계약법이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총칙, 그 다음에 물권,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논리 구조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순서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되면서 문제 풀 때 또는 수업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계약법은 매매가 유효를 전제로 해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유효를 전제로 해서 논의하는 것. 결국은 유효해서 등기도 유효 등기로 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혹시 이 매매가 고장이 생긴 모습, 즉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게 총칙의 무효와 취소로 가는 얘기고, 등기해야 되는데 물권법에서 이 등기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미등기 매수이라든지 중간 생략 등기 등이 있었죠. 그러면 특별법은 도대체 왜 있느냐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임대차가 있는데 민법상 임대차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 주거용 건물 주택임대차랑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죠. 따라서 이 두 가지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 임대차에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 다음에 가등기 담보법이라는 것은 여기 물권법에 보시면 여기 저당권이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은 바로 대출, 채권, 부동산 담보, 저당권이거든요. 근데 채권자 중에서 앞에 사자 붙으신 분들, 사채업자들은 돈을 적게 빌려주고 그 목적 담보 부동산 그냥 소유권을 가져가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가등기 담보를 통해서 채권자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이전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채업자의 그 폭리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가등기 담보법. 그래서 저당권하고도 연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집합건물법은 이게 소유권 중에서 우리가 구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소유가 인정되는데 민법 215조 가지고 조문 하나 가지고 70년, 80년 건물이 고층화되면서 도저히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특별법, 집합건물법을 탄생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에 부동산 실명법은 등기할 때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명의 신탁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부동산 실명법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일반법 민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파트마다 하나씩 나온다라고 가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별법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세요. 임대차 중에서 주거용 건물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예요. 253페이지 있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물론 중개사법에서도 분명히 전개가 될 겁니다. 민법에서 똑같이 전개가 됩니다. 민법에서 제대로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에서 덤으로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여러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법 민법에 따르게 되면 갑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등기된 전세권, 물권이죠. 자, 임차권 등기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그럼 여기는 족보가 없고 족보가 있는 상태죠. 그런데
주인이 팔았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주인이라면 이 보증금, 이 전세금 전부 다 합산해서 매매대금에서 그 뺀 금액 잔액을 매매대금을 해가지고 팔고 가는 것이 정상인데, 만약에 갑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매매를 통해서 그냥 먹고 튀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래서 이 소유권 물건이죠. 그럼 갑이 조치 없이 그냥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면, 자, 이제 법률 문제로 들어가서 이 족보 있는 물건은 이 등기된 족보 물건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한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 들어오게 되면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여기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항할 수 없는 사실을 대항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대항할 수 있도록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이 임차인, 주택임차인이 점유해서 이사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게 되면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자, 만약에 3월 15일 오전 0시라 합시다. 이게 3월 14일 주택 이사 간 것도 3월 14일 하게 되면 다음날 오전 0시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계속 쫓겨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잘 보시면 일반법 이 전세권 등기된 물건, 이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특별법에서는 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바로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죠. 그리고 편면적 강행 규정, 한쪽 편한테 유리하도록 적용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 주택임대차법과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 약자에게 불리하면 무효. 그러면 뒤집어서 강자인 임대인에게 불리하면 유효가 되죠. 지문 읽을 때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쥐 깊게 읽을 것. 결국 이렇습니다. 어차피 약자, 임차인 보호를 해서 만든 법이니까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약자,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거. 자, 이게 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적용 범위, 당연히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죠. 판단 기준은 실질 용도에 따라 결정하고 판단 시점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 당시 기준 삼는다는 것. 따라서 출발이 비주거용 건물 임대차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근데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개조했다면 계약 당시에 비주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에 주택 일부가, 주거용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출발이 주거용 건물, 미등기 무허가, 주택임대차, 약자한테 보호하는 거니까 적용할 것이고, 미등기 전세, 즉 계약서가 전세 계약서인데 미등기 전세, 이때 미등기 전세는 임대차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채권적 전세 이렇게 풀이합니다. 임대차입니다. 적용될 것이고,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일시 사용한 임대차는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일시 사용할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죠. 권리주체는 자연인, 태아가 출생하면 자연인, 단체가 설립등기하면 법인, 주체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자연인과 법인.
그러면 이 임차인이 법인일 때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민등록은 자연인의 경우에 주민등록이 가능하지 법인은 주민등록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전보호하기 때문에 법인은 원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무주택자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법인, 이럴 경우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라고 많이 하죠. 주택사를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지방공사, 그리고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일정한 중소기업, 지방공사, 주택공사, 법인이죠. 그래서 이 법인이 이런 목적 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자연인이죠. 그래서 그 자연인이 역시 마찬가지 대항력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호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다음 대항력이죠. 취득 요건은 주택인도, 주택 점유죠. 이 점유는 우리가 점유권에서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임대하게 되면 을은 직접 점유고 갑은 간접 점유가 됩니다. 그런데 갑이 을한테 이렇게 해서 임대했는데 을이 갑에 동의해서 전대를 하게 되면 이 을은 병과 관계에서 간접 점유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간접 점유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직접 점유자 병이 대항력을 전제로 이 직접 점유자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전제로 해서 간접 점유자가 보호받는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보세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잘 보시면 이거는 구분 소유가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주인은 꼭대기 1층, 2층, 3층은 세를 주죠. 소유권 하나죠. 따라서 지번만 정확히 일치가 되면 혹시 호수가 좀 틀리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그런데 다세대용이죠. 다세대라는 것은 각각 구분 소유가 되기 때문에 지번 정확 플러스 만약에 동호수가 잘못 기재되면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민등록은 임차인, 계약서상의 임차인 주민등록만 보호 대상이 아니고요. 그 임차인의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이 됩니다. 대항력 인정해 줍니다. 그다음에 대항력 발생 시기는 즉시가 아닙니다. 전입신고 즉시가 아니고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을 취득하죠. 그런데 이 대항력 취득과 관련돼서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태도인데 제가 보충해 드릴게요. 대항력 관련돼서 특수한 경우의 대항력 취득 시기입니다. 첫 번째는 매도인의 대항력 취득 시기. 이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명 주인 전세라고 한번 풀어볼까요? 즉 점심권 마친 주택 소유자 갑이 을한테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주인이죠. 그리고 자신이 전세를 다시 얻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매도함과 동시에 이 갑이 임대차,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풀어볼까요? 전입신고 소유자 3월 1일 매매하면서요. 3월 1일 임대차합니다. 주인 전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등기가 4월 1일 을한테 넘어가게 되면 이 갑의 대항력은 언제란 얘기예요. 이 전입신고는 아니겠습니다. 매도인 갑의 대항력 취득 시기는 판례태도는 등기 즉시로 보지 않고요. 등기 다음날로 봅니다. 을의 등기 이전 다음날 4월 2일 오전 0시부터 대항력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태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을이 등기 치는 날 같은 날짜에 대출을 받는 겁니다. 저당권 같이 대출 받는다는 얘기예요. 4월 1일 날. 그러면 이 주인 전세의 주인은 4월 2일 오전 0시부터 대항력 취득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당권 실행, 이게 경매로 돼서 경락인 만약에 병이 나타난다면 이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확정 일자가 있어도 먼저 받아갈 수가 없는 어마무시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게 매도인의 대항력 취득 시기는 등기 다음 날이라는 것. 또 합니다. 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기. 임대 아파트 갑 회사로부터 을이 임대했습니다. 근데 을이 다시 병한테 전대한 경우죠. 물론 병이 대항력 갖췄을 겁니다. 근데 임차한 을이 그 아파트를 갑 회사로부터 분양받아서 등기 소유권 취득했다는 얘기입니다. 갑 회사로부터 을이 임대해서 을이 다시 병한테 전대해서 병이 대항력을 이미 갖춘 상태죠. 그런데 임대한 아파트를 을이 분양을 받아서 등기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병의 대항력 취득 시기는 언제란 얘기죠? 이때 판례 태도는 임차한 을이 등기 취득 즉시 대항력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등기 이전 즉시 대항력 취득한다는 거. 그러면 이 구체적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혹시 지문으로 뜰 수도 있죠. 이걸 한 방에 해결해 주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이 있습니다. 매도인 할 때 디귿이죠. 등기 즉시입니까? 등기 다음 날입니까? 디귿 다음 날입니다. 디귿. 디귿은 디귿끼리 논다. 여기 전차인 할 때 지읒이죠. 지읒 전차인 언제 취득할까요? 등기 즉시네. 즉시 지읒이네요. 그래서 매도인 나오면 등기 다음 날, 전차인은 등기 즉시 디귿과 지읒 같이 한번 기억하면 금방 팔레트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보충 들어갑니다. 소유자 변동 시 주택 임차인은 대항할 수 있는가? 그러면 소유자 변동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매매가 된 경우. 자, 볼까요? 여기 대항력 갖춘 시점이 3월 3일 오전 0시. 그런데 주택이 매매가 됐습니다. 등기 3월 5일입니다. 그러면 이 대항력 시점이 매수인의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매매가 아니고 경매가 됐을 때는 대항할 수 있는가? 바로 이 경매를 눈여겨볼 것.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요. 대항력이 8월 7일이고요. 이 사람은 8월 20일 합시다. 건물이 1층, 2층 있어서 나눴다 합시다. 근데 만약에 이 건물 관련돼서 담보 대출을 받아서 저당권 설정된 날짜가 8월 15일 합시다. 을이 대출 채권 때문에 이 건물을 담보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8월 7일 대항력 8월 20일, 저당권 취득은 8월 15일. 이 주택이 만약에 이 갑 소유자가 대출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면 이 부동산이 저당권 실행,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을 경락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여기서는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앞에 것을 선순위 임차인, 말소 기준 뒤에 있는 것은 선후로 나뉜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락받는 사람이 말소 기준 권리에 서가지고, 자, 여기서 오른쪽은 악수하고요. 왼손은 빗자루입니다. 경락인이 선순위한테는 악수를 청합니다. 악수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안고 간다는 얘기고, 왼손에 빗자루는 소지한다는 의미, 삭제. 이 뜻은 결국은 이건 안고 가는 거니까 이 사람은 대항할 수 있을 것이고, 이쪽은 빗자루니까 대항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경매가 됐을 때는 무조건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소 기준 앞에 있는 선순위는 대항할 수 있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겠지만 말소 기준 뒤에 있는 후순위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아웃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경기가 안 좋을 때 경매된 물건이 많이 나와서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사 자격 취득하신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신다면 경매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후 따져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선순위 임차인 정리하는 겁니다. 대항할 수 있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그럼 경매 매수인은 경락대금 플러스 이 금액만큼 안고 간다는 얘기고요. 후순위는 실행되게 되면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경매 매수인은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조금 복잡한 겁니다. 보정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갑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2번 저당권이 있다 합시다. 저당권 주위에 중간에 대항력 갖췄습니다. 그러면 이때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라 한다면 대항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가 기준이면 근데 만약에 여기가 말소 기준 권리라 한다면 지금 경락인이 지금 여기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항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1번저, 2번저, 낀 주택 임차인. 우리가 가끔 낀 세대란 말을 표현합니다. 위로는 부모를 모셔야 되고요. 밑에는 자식까지 거느립니다. 이 낀 세대들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낀 게 있습니다. 1번 저당권, 2번 저당, 낀 임차인. 그럼 이때는 2번이 경매 쳤을 때 말소 기준 권리는 2번 저당권자가 아니고 여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이때 여기에 경락인이 딱 붙어가지고 자 아무것도 없죠. 오른쪽 악수할 게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경락이기 때문에 아까 오른손은 악수, 왼손은 전부 다 뭐요? 빗자루, 소재. 따라서 대항할 수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낀 이 임차인은 결국 아웃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문제가 딱 나왔을 때 1번저, 2번저, 낀 주택 임차인. 그럼 분명히 1번이 경매에 실행했다는 말이 안 나오고요. 2번이 경매에 실행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속지 마시고 1번저, 2번저, 낀 임차인 박수치고 사라집니다. 1번저, 2번저, 낀 임차인은 경매가 되면 박수치고 압사당해서 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